네, 오늘은 그 얼마 전에 민주평통 사무처장직을 마치신 백이천, 이제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처장님 말고 무슨 그동안에 하신 일이 꽤 많은데. 전 처장이라고 하시죠. 전 처장. 예, 예. 전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민주평통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민주평통이 어떤 일을 하는 데였는지 지난 일이지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평통은 본래 이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헌법에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평통을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2만 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그런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장님이 그 평통의 사무처장으로 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는 그 백이찬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그 잘 어울리는 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젊으셨을 때부터 그 이 통일이라든가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죠? 예. 네. 저는 지난 4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도 했고 또 교육도 해왔고요. 그리고 행정적 경험도 익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책을 건의하는 일, 그리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교육하는 일, 그리고 행정을 관리하는 이런 세 가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 백이찬 처장님이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이 아는 사람들은 또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네. 네. 그 노 대통령과의 인연부터 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른바 안희정, 이광재를 떠올리죠. 좌희정, 우광재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했던 역할을 보면은 이광재 씨가 주로 선거 기획 관련된 일을 했다면은 안희정 씨는 총무 조직 관련된 일을 했고요. 저는 정책과 관련된 일,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된 일, 그리고 TV 토론 같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이광재, 안희정 씨가 이렇게 널리 언론을 탔는데요. 정책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리더십과 관련된 일을 아는 사람들은 백이찬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죠. 그 결국은 그래서 그 인수위의 거의 그 이 총괄 역할도 하셨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0년 6월 말 7월 초에 캠프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실 경선 내내 사실 그때는 경선이 매우 중요했고 경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경선 기간 내에 제가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워낙 당선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정책을 총괄하고 또 그와 연관된 정책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도 했고요. 그것이 경선 때를 지나서 이제 본선 때도 제가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 하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수위원회를 정책 인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경선 캠프 때부터 정책을 주도해온 제가 이 인수위를 구성하고 또 그 전체 인수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사실은 1988년에 노무현 변호사께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한국사회연구소라는 데서 연구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변호사께서는 초선 의원인데 그때 그 연구소에 이사하셨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인연은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1990년에 제가 당시 이수인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됨으로써 사실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같이 있게 됐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한 92, 3년 그때 이후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야기를 하면 정도전에 대한 예. 그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인연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들이 그 노 대통령이 과연 뭐 어떤 대통령이 될 분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시절에 또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코리아 생존의 기로에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책을 쓸 사람이라고 모르던 시절에 그렇죠. 뭐가 두 분을 그 이어지게 만들었을까요?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도전이 첫 번째 계기였어요. 저는 1992년에 김대중 후보가 낙선하고 정계를 은퇴했잖아요.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아주 심취했던 우리 역사적 인물이 정도전이었어요. 예.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나라를 새롭게 만든 그렇죠. 사람이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디자인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도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당시에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93년 이때부터 제가 국회에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제가 국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광재 씨였죠. 그래서 이광재 씨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서 노무현 최고위원, 당시에서는 최고위원이었는데요. 노무현 최고위원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최고위원께 정도전에 대해서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를 하신 거고. 네, 그러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의기가 통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9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총재가 정계 복귀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거는 조금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통추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통추에서 제가 모셨던 김원기 최고위원하고 노무현 최고위원이 같이 활동을 했어요. 저는 또 당시에 김원기 최고위원의 비서관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식을 한편으로는 또 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95년도에 제가 운 좋게도 연구비를 받으면서 일본 도쿄대학에서 공부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공부하러 가는 기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노무현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도쿄대학에서 이제 제가 1년간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A4 용지로 한 80페이지 되는 논문을 써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하버드로 이어서 1년간 또 연구하러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95년, 96년이죠. 96년 여름에 한국에 와서 제가 썼던 논문을 노무현 최고위원께 드렸죠. 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여의도의 아파트에 노무현 최고위원이 살고 계셨는데 그 당신이 사시는 아파트에 청년들 몇 명하고 저도 같이 가서 한참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사모님도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논문을 읽으시고 역사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논문을 드렸죠.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뒤에 듣기로는 우리 노무현 최고위원께서 제 글을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버드 가는 것을 환송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버드까지 다녀오니까 이제 당신이 봤을 때는 옛날에 정도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 또 도쿄대 하버드를 통해서 제가 연구했던 여러 가지 성과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를 거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2000년 4월 달에 그때 부산선거에서 떨어지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저를 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역할 또 리더십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지 않나 싶고요. 물론 그전에는 제가 미국에서는 또 주로 리더십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학재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세종 리더십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또 노무현 최고위원께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2000년 7월 달에 같이 캠프를
처음 만드는데 같이 와서 함께 일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이 되셨을 때 예. 정책 자문관으로 가서 또 일을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그 두 분의 그 어떤 생각의 가운데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인물이 정도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링컨이라는 분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 링컨 이미지를 또 만드시는데 혁혁한 또 기여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일반인들이 아마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는 통일을 위해서 1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999년에 세종 리더십 개발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여의도에 사무실까지 다 만들고 네. 막 시작을 하는데 당신이 3번이나 요청을 하니까 제가 하루는 이제 이 종로에서 당신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러셔서 갔죠. 근데 갔더니만 당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백이찬 씨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1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통일의 리더는 나중에 하고 우선 나의 리더십부터 길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인재라는 그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뭐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노무현 최고위원, 노무현 변호사는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뭐 스타 국회의원이었지만 대통령감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독불장군처럼 활동을 하고 그러고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진 사람이고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제기가 워낙 강해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를 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 하면은 노무현 최고위원이 2000년 4월 13일 부산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한 그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에 그 떨어지는 날, 개표가 되는 날, 당신이 링컨 대통령의 2번째 취임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링컨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쭉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닮은 거예요. 변호사라는 것도 닮았고요. 한편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것도 닮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떨어진 것도 닮았고, 나도 더 쳐다보니까 대통령이 되기 2년 전에, 대통령 되기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상원의원 선거에 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있는데 2000년 부산 선거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 찾아보니까 16대 대통령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링컨도 16대, 노무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16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링컨의 이미지를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노무현 최고위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링컨에 대해서 여쭤봤죠. 그러니까 링컨을 아주 존경하는 인물이고 링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던 책이 2001년 10월 달에 이제 책이 출판되었는데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노무현과 링컨의 이미지가 이제 일체화되면서 TV 토론 나갔을 때 이인재 후보 쪽에서 어떻게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무 세력도 없으면서 대통령 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링컨을 봐라.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말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링컨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인식이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앞에서 모두의 또 그 노 대통령을 만드는데 정말 그 숨은 공신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드렸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에피소드 중에
노 대통령이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읽었던 책이 우리 백이천 처장님의 책이에요. 예. 사실은 그 책 때문에 다시 좀 노 대통령과 거리가 좀 있다가 다시 또 청와대를 들어가시게 되고, 하여튼 그 앞서의 그 또 작은 논문이 영향을 좀 드렸다고 하면은 이 책이 또 노 대통령께 많은 영향을 또 끼쳤죠, 그죠? 예, 뭐 사실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때는 특히 제가 정책을 총괄했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행정 수도라는 것, 지금은 세종시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최초로 제가 노무현 후보에게 제가 건의했던 사람이 저예요. 예. 경선 시기에 그러니까 2001년 가을이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나서 노무현 최고위원에게 제가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A4 용지로 한 2페이지가 되는 건데 신행정 수도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에서 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일본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저 센다이 쪽으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임시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법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봐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되고 이것을 공약으로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노무현 당시에 뭐 우리는 최고위원이라고 불렀습니다만 후보께서는 경선 전이에요. 2001년 가을이니까 그거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되겠나 그러시면서 당신이 그때 경선 때는 접었어요. 그것이 접어져서 사실은 그때 한마디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근데 본선 때는 뭐 저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이제 그게 좀 이야기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대선의 공약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라면은 정책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당선자께서는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2002년 12월 19일이었죠. 경선 때부터 노력해 도와준 사람들 한 열댓 명을 모아놓고 우리를 이제 그때 한 아침 10시쯤 이제 모였죠. 첫날, 당선된 첫날이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인수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정책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책 인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을 쭉 주관해온 백이찬 씨와 또 누구가 중심이 되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인수위원회. 그래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또 제가 역할을 했고,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아가지고 전체적인 신행정 수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부의 혁신 지방자치, 나아가서는 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런 전체적인 국정을 세팅하는 이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노무현 정부의 3대 목표, 4대 국정 원리, 10대 국정 과제라는 게 있어요. 3대 원리, 그것을 사실은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주가 되어서 설정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런 국정 과제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청와대에서 맡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법들이 사실은 당시에 여소야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행정 수도를 위한 법이라든가 군영 발전을 위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제 스스로도 국회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모셨던 분들이 모두 다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호남, 영남과의 통합, 이른바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노력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수인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원기 최고위원, 국회의장,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 고향인 대구, 경북, 대구 북구에 출마를 하게 되었죠. 그 출마를 하고 나서 이제 35%를 얻고 제가 낙선을 했는데, 그 퍼센테이지도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로서는 뭐 거의 대구 경북 쪽에 이른바
진보적인 당내에서 출발했을 때는 거의 최고의 득표였죠. 당시 이강철 선배가 저와 비슷한 이제 35%였고 저도 35%에 가까운 34.6%인가 이렇게 얻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에 떨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하나 쓴 것이 바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록의 서다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도쿄대학이라든가 이전에 연구소라든가 그런 것을 토대로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를 총괄을 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이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책으로 썼죠. 그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에서 보여주셨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대신 얘기해 주시면 네. 사람들이 야 그런 책이야 뭐 이렇게 놀라실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 대통령께서 이 책의 세일즈맨 역할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좀 끝이 없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당신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제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야인으로 있을 때였어요. 네. 대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야인으로 있을 때에 이제 책을 한 권 보내드리니까 그게 2005년 5월 달이었죠. 한 보내드린 지 한 일주일 뭐 열흘쯤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윤태영 이제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니까 청와대를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만 노 대통령께서 책을 잘 썼다고 어떻게 이런 책을 썼나고.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진짜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참. 네. 그렇으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정책을 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을 내가 많이 읽히도록 노력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수백 권을 구입하셔가지고 청와대 비서진한테 그리고 장관들한테 한 권씩 다 나눠주시면서 꼭 읽으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힘이 대담해서도 예, 고전에 어느 날은 이제 사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장님 김원기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일하기로 한 것이 바로 제가 청와대에서 식사할 때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의장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사들, 총영사들, 그러니까 외교관, 재외공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 다 모이는 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 책을 또 수백 권 갖고 오셔서 롯데호텔 거기에 다 나눠드리면서 꼭 읽어야 된다고 30분 동안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전군 지휘관 회의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별 하나 이상 전군 그러니까 장군들이 다 모이는 지휘관 회의에서 또 책을 다 나눠주시면서 모든 우리 군대 지휘관들은 다 이걸 읽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들한테도 경찰 간부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이제 그게 2006년 아마 3월 달이었는 것 같아요. 2006년 3월 달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대통령께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동북아 시대 비서관으로 들어왔을 때인데 하루는 제가 제주도에 동북아 비서관으로서 중국과 한중 전략 대화라는 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 저한테 배 비서관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인터넷 대화인데 TV로 이제 나오는데 제 책을 들고 와가 보셔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동영상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책을 엄청나게 당신이 강조를 하셨고 하루는 저를 이제 관제에 초대해가지고 제 책이 노무현 정부 당신의 외교안보에 지침서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잠시 접어놓고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백이찬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은 참 백이찬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없고 백이찬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백이찬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어쨌든 그 뒤에 그 남들 같으면 그런 정도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공신 또 그런 공헌을 했다면은 뭔가 남이 보기에 아주 큰 한 자리 또 뭐 이런 거를 했을 법한데 굉장히 좀 조용한 삶으로 이어졌죠. 예. 그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2006년 이후로는 저를 아주 중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역사상 전무후무할 거라고 봐요. 어떤 한 개인이 청와대 정책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실 동북아 비서관을 겸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겸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안에 제 사무실이 2개가 있었어요. 정책실에도 하나 있고 정책조정비서관실, 안보실에도 하나 있고 안보 동북아 비서관실. 그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누구한테라도 한 자리라도 더 줄 그렇죠. 텐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비서실장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이셨고,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정책실장 회의 주재도 가고 안보실장 회의 주재도 가고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07년 10월 4일 그 14 정상회담을 위한 그 정상회담이 결정돼서 제가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그렇죠. 예. 14 합의문이라는 그것을 작성하는 팀의 일원으로 14 합의문을 작성하는 그런 역할도 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뭐 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물론 여러 가지 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는 권력 의지가 본인한테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좀 쉬신 건지, 아니면은 좀 정치에 좀 약간 요즘 말하면 환멸이 있었던 건지, 그런 쉬운 설명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저는 권력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정치의 환멸도 아니고 또 한편은 쉬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제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여러분들에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유나이티드 코리아, 통일 코리아는 뉴 코리아다, 새로운 코리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일은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엄청난 이른바 이 하늘의 기운이 도와주고 또는 우리의 모든 역사가 도와주고 우리 진짜 이 온 이 나라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라서 그래서 결국은 쉬셨던 건 아니고 뒤에서 통일과 관련된 조용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 해온 어떤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세종 리더십 개발원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노 대통령께서 찾아오실 때 뭐 10만 양병설 같은 것도 한번 주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리더십 학교도 또 만드셨고, 이런 리더십과 교육과 관련됐던 이런 얘기 또 조금 해볼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도쿄대학에서 1년간 연구를 했는데 동아시아 패권 체제와 코리아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연구를 열심히 했고 아주 많이 했는데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연구하려고 했던 주제는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갔죠. 그래서 하버드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근데 그 케네디 스쿨에서 수업을 듣는데 리더십과 관련된 수업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상론, 뭐 조직론, 전략론, 뭐 이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법, 이런 엄청나게 좋은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아서 사실 그 수업들을 여러 개를 들었어요. 청강을 했죠, 청강을.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것을 한국에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야만 이른바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많은 자료를 이 케네디 스쿨에 있는 리더십 자료들을 다 모았죠. 이 수업 커리큘럼을 다 제가 모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한국에 오면서 이 미국에는 케네디 스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이 가장 유명하니까 세종 스쿨을 만들어야겠다. 세종 리더십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김 대표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문가들도 모으고 돈도 일정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선 나의 리더십부터 길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또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신이 퇴임하시는 무렵에 제가 여쭤보니까 까먹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노무현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노무현 재단이 일정 정도 안정이 되면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후진들을 양성하는 청년들의 리더십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리더십 하면은 노무현 재단 관계자나 옛날에 청와대에서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백이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 노무현 리더십 학교에 만드는 데 대해서 상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하고 합의했던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리더십 학교라는 것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단기 코스로 만들지 말고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조금 나중에는 발전하면은 리더십 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2016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는 2017년 그때 3월 달이죠.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리더십 학생들을 뽑아서 1년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11년까지죠. 2011년 3월까지 한 3년 동안 그 리더십 학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백이찬 처장의 그 꿈, 네. 이런 늘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아름다운 세상, 또 이 어떤 커뮤니티의 개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협동조합이라는 거 또 일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어떤 한 도시를 좀 한번 이상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실현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꿈꾸었던 어떤 이상적인 커뮤니티, 또 협동조합, 또 아름다운 세상, 이것과 관련된 본인의 구상, 또 생각,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2004년 대구에 출마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일종의 팬클럽이죠. 네. 그 팬클럽 이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세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는 이 세계를 바꾸는 데 있어서 또 이 한반도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통일 코리아 협동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의 모범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리더십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학교의 형태지만 또 학교를 하고 나면은 수료생들이 있고 또 그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시 하나를 새롭게 만들고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므로써 결국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 100만 고향, 정확한 지금 이름 모르는데 그 활동도 좀 하셨죠, 고양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한 7, 8년 전에 이 100만 고향이라 자치연대라고 해서 당시에 고양시가 100만이 되었어요. 인구가 100만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고양시가 발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한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백만 고향 자치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기도 했죠. 네. 지금 그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또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대선 준비 네. 거기에서 평화 도시특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경륜과 생각하셨던 뭐 오랜 꿈을 뭔가 한번 마지막으로 펼쳐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거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떼놓고는 백이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에 슬로건처럼 하셨던 말씀이 계세요.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저는 사람 사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 사는 세상이 막 찢고 뽑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주 존귀한 존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점, 나아가서 이 세계의 많은 문제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살맛 나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이 살맛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인식을 한다면은 훨씬 더 저는 살기 좋아질 거라고 봐요. 복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돈만으로 가지고는 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살맛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살맛 나는 세상을 이 110만의 인구를 가진, 지금 올해부터 이제 지난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된 이 고양시에서부터 살맛 나는 세상으로, 살맛 나는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변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일산 덕양을 합한 우리 고양 특례시는 사실 저는 1998년부터 살아왔고,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해외에 가기도 했고요. 또 다른 도시에서 일부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거의 한 15, 16년을 제가 이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어떤 이 고양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또 워낙 높고, 또 고양시 자체가 그동안은 신도시들 중에는 좀 낙후되어 있었던 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은 아주 좋은 곳이어서 저는 이것이 아주 모범적인 도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 고양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모범이 되는 살만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여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빠뜨렸네요. 거기서 어떤 정치 활동이 끝나신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좀 또 이어서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뭐 제일 처음 당신이 당선되자마자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EU 독일 특사단의 일원으로 EU 독일에 가서 이제 여러 정상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또 청와대 정책자문관으로 있으면서 남북관계라든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국립외교원에서도 이제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관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개를 고양시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특례시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양 시민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이제 커지는, 이 거대해지는 고양 특례시에 이제 걸맞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좀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요구들이 지금 어쨌든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말씀 하나 꼭지 하나가 다시 이제 좀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도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론처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눈 개념으로 하고 그 뒤에 후속으로 이제 또 좀
또 후속으로 네, 이야기를 그렇죠. 좀 나눠. 할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바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